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함부로 오늘을 버리지 않을 것. 작가 왕다현, 출판사 회화동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해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온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두들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었지만 저자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단정짓기도 조심스럽지만 함께 주저앉지 말고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얼마만큼 남느냐, 아니냐는 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저앉혔던 사고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2018년 6월 19일 밤 10시 제법 더웠던 그날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순간 무언가가 제게 돌진해서 부딪혔고 그대로 강한 충격에 휩쓸려 쓰러졌습니다. 다리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 내내 대학병원 응급실을 옮겨다니며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은 24시간 내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이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죠. 그 이후로 꽤나 오랜 시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철심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야 했죠.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했던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하며 걸을 수 없게 된 걸까? 한참을 속으로 되뇌었죠. 반년 동안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죠. 언제 걸을지 알 수 없는 날만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주저앉게 만들었던 사고는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병원 밖에서, 집 밖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고 언제든 나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년간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나니 걷게 된다면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회사 생활에 슬럼프도 왔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찾아왔던 사고라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오랜 시간 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좋은 조건만 보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했던 저는
정말 가져야 할 욕심만 부리기로 했습니다.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사고 후 저는 블로거가 되었고, 강의도 해보고, 회사 업무 외에 저에게 들어오는 일과 돈이 생겼고, 지금처럼 책을 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꿈처럼 일어났어요. 사고는 분명 저를 주저앉혔어요. 한없이 우울했고 일어날 수 없던 날이 계속됐죠. 그러나 그게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지금 이 시간이 더 가치 있는 너로 만들어줄 거야. 오늘에 충실하자. 누군가는 그 당시 저처럼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기록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지쳐있는 여러분 곁에서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외롭지 않게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책이길 바랍니다. 2020년 가을, 왕다연. 하늘 감상 실컷 했던 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스마트폰 볼 시간에 있었어도 하늘 볼 생각은 왜 못했는지. 한여름만큼은 아니어도 일하다 보면 손에 땀이 맺혀오던 6월 중순. 한창 이직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습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빨리 씻고 쉴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 근처 정류장에 하차할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나는 여태 못했던 하늘 감상을 실컷 해야 했다. 그것도 내내 누운 채 말이다. 하늘이 이렇게 예뻤었나? 그날따라 어두운 하늘엔 달빛이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린 뒤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하차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정류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전속력으로 돌진해오고 있던 게 바깥 상황이었다. 하필 제일 처음 내린 탓에 사고를 당했지만 내가 아니었더라도 그 상황에선 다른 어떤 이가 밤새 하늘을 봐야 했으리라. 버스 하차 계단을 벗어나 도로에 한 발짝, 그리고 두 발짝 채 떼지도 못한 그 순간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그대로 받쳤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순식간이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도 놀라웠다. 전동 킥보드라고? 자동차 못지않게 빨리 다닐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몸으로 받쳐보니 살다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강한 충격을 받아서인지 악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왼쪽 하반신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전동 킥보드를 탔던 남학생은 차도에 쓰러져 있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가능할 리 없었다. 집 안이 아닌 도로 한복판을
내 방 삼아 누워 있어야 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각종 검사를 다 받았다. 엑스레이부터 CT, MRI까지 간단한 촬영을 하는 것부터 버거웠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병원에선 일단 지금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촬영부터 해야 한다며 환자분이 움직이셔야 한단다. 움직일 수 있었으면 실려오지도 않았다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만 있었는데 멀쩡하게 나갔던 딸이 응급실에 실려와 있다는 걸 본 엄마는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으리라. 아빠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냈던 엄마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심장이 나만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던 난 괜찮을 거라며 애써 덤덤한 척 엄마 옆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데스크 쪽에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말은 희미했지만 골절이 어쩌고 수술이 어쩌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당장 입원할 입원실이 없어 전원을 가야 한단다. 다시 또 구급차행. 직접 설명을 듣진 않았지만 간단히 치료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두 번째 병원에선 수술할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이 안 된단다. 네? 아니 의사 양반. 새벽을 꼬박 세우며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또 기다리고 응급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수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다시 이동했다. 병원만 벌써 3번째였다.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뭐가 됐든 이번엔 무사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누운 채로 움직이지 못해서인지 구급차가 통통 튈 때마다 아파했다.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동할 때마다 밖에서는 깜깜한 하늘, 안에서는 병원 천장만 보였다. 밤 10시에 사고가 났는데 3번째 병원에 도착했을 땐 새벽 4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는 게 원래 내 맘대로 안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일어난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음 진통제도 있으면 좋으련만. 드디어 검사 결과를 제대로 들었다. 대퇴부 경부 골절이란 진단과 24시간 안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대퇴부 경부골절은 뭔지 모르겠고 뒤에 이어 나온 수술이란 단어에 겁이 났다. 대퇴부는 골반 아래에 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단한 관절 중 한 곳으로 고관절이라고도 불린다. 고관절은 우리 몸처럼 머리, 목, 몸통으로 나뉘는데 나는 정확히 목 부분이 골절됐다고 했다. 그곳으론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간다. 골절로 인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단다. 그래서 결국 난 장대 철심 3개를 관절에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게 됐다.
천장의 조명과 마주하고서야 드라마에서만 봤던 수술실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언제든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늘의 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실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마취약이 주입되었고 22번 들이마셨다. 그러곤 기억이 없다. 2가지 장면만 남았을 뿐이다. 수술이 끝났는지 흐릿한 시야 앞에 환자분, 환자분 하며 누군가가 나를 깨우는 장면. 또 하나는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구역질이 나와 가까스로 진통제를 놔달라고 말했던 장면이었다. 전신 마취로 인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수술실에서 다시 나오기까지 4~5시간이나 걸렸단다. 그러는 동안 엄마와 동생은 대기실에 있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고 가족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순 없지만 얼마나 초조했을지 짐작이 가기에 얘기를 듣곤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입원실로 가면 그걸로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수술이 잘 됐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안도하려는 찰나 1년 뒤에 받게 될 2번째 수술에 대해서도 듣게 됐다. 그 이후에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혹시나 모를 상황에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은 예전 같을 수 없겠구나. 자고 일어나 보니 마주하기 버거운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벽면에 걸려있는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른 사람 세상은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세상만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보고 있으니 마음은 더 아려왔다. 마음에 쓰는 진통제도 있으면 좋으련만 맨정신으로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끝이 없구나. 정말.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지만 이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견뎌야 하는 걸까?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왼쪽 다리는 압박 스타킹을 한 채 쿠션에 올려져서 난생 처음 보는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왼쪽 팔엔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액과 모통 주사 등등 여러 주머니와 연결된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코엔 산소 호흡기까지. 그야말로 눈만 깜빡일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되어 있었다. 수술실 가기 전 깨끗했던 환자복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붉은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상태에서 난 옆으로 눕지도 못했고 몸에 힘을 줄 수도 없었다. 내 몸 같지 않았다. 돌덩이같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움직이지 못하니 화장실도 못 갔고 소변줄로 대체해야 했다. 금식이라 밥 대신 주사로 영양을 보충받았다. 음식물을 넘긴 지 꽤 오래됐는데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한참이었다. 24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복잡한 신경 속에서도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뒤엉켰다.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무의미한 상상을 해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마치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라도 하듯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수술한 날 저녁, 가해자 가족은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나와 마주하고 사과를 건넸다. 사고는 사고일 뿐이었다. 말할 힘조차 내겐 남아있지 않았지만 속에 있는 원망의 말을 퍼붓는 대신 그저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만 붉어졌다. 머리론 알고 있어도 가슴으론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한 사람도 편할 수 없었던 길고 긴 침묵의 순간이었다.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들. 상황이 바뀌고 나니 내 일상도 모든 게 달라졌다. 여태껏 나름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처음 하는 것 투성이었다.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다른 방법으로 새로 다시 배워야 했다. 아침마다 회진으로 만나는 너그러운 의사 선생님들과 달리 내 주치의 선생님은 나에게 매일 미션을 주셨다. 몸은 뜻대로 안 따라주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떠나셨다. 그땐 그게 불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다. 미션을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술 받던 날의 엄마도 회진 시간에 나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언제 걸을 수 있나요? 부터 물었다. 우린 그게 제일 중요했다. 의사 선생님은 6주 뒤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 말뜻은 6주 후부터 겨우 발을 땅에 디뎌도 된다는 소리였지만 당시에는 정상 보행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감각을 찾기 위해선 휠체어도 타보고 목발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침대에 의지한 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빙빙 도는데 휠체어라니. 난생 처음 마주해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타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생각과 달리 몸은 예전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굽히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줄줄 났다. 내 다리가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될 줄은 몰랐다. 한번 휠체어를 타려고 시도하면 머리까지 빙빙 돌았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도대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휠체어에 오를 때마다 사고 가해자가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계속된 미션 덕분에 그나마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도 줄었다.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쉬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또 해보고 그렇게 어려웠던 휠체어에도 익숙해질 무렵 이번엔 목발이 나에게 주어졌다. 걷지 못해서 서 있는 게 어색했는데 잠시나마 목발로 지탱하고서라도 서 있을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다. 누워만 있어야 했을 땐 꼬리뼈가 눌려 고생했던 탓이다. 그렇다고 자세를 바꿀 수가 있나? 옆으로 돌려 누울 수가 있나? 약간만 각도가 바뀌어도 통증이 즉각 반응했다.
목발 짚는 게 몸에 힘이 더 들어가고 행여나 어디 걸리거나 미끄러질까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지만 꼬리뼈 통증을 잠시는 덜어낼 수 있었다. 왼발은 힘을 주면 안 됐기 때문에 오른발과 팔에 온 힘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멀쩡했던 어깨도 같이 아파오는 건 덤이었다. 힘이 들어간 손가락은 늘 퉁퉁 부어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나의 새로운 시간은 어찌어찌 흘러가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다 되어갈 무렵 절실한 바람이 생겼다. 바로 샤워였다.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지만 따뜻한 물에 샤워 한번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여태껏 바라던 소원 중에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간절한 것이었다. 수술한 곳이 팔이나 발끝이었으면 그 부위를 들고서라도 씻었을 텐데 골반 바로 인근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샤워는 고사하고 머리를 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번 머리를 감으면 감겨준 엄마 옷은 물론이고 내 환자복까지 땀과 물로 다 젖어 있었다. 씻으면서도 이게 진짜 씻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걸로 만족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샤워 한번 하려면 수술 부위에 방수 패드 붙이고 욕실에 의자 세팅하며 하나씩 준비하느라 또 얼마나 번거롭던지.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샤워하게 될 줄은 어디 상상이나 했던가. 아무렇지 않게 혼자 욕실로 직행해 샤워하고 나왔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갔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었을 수도 있구나. 몸 하나 씻는 것도 이젠 나한텐 버거운 일이 됐구나.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면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퇴원이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청력은 멀쩡했다. 입원이 처음이었던 나는 완벽하게 다 나으면 퇴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뼈에 철심을 박아둬서 잘 고정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걸을 수 있었기에 당장 병원의 어떤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다. 퇴원 후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집으로 올 수 있었다. 다시 마주한 집은 그대로였는데 내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병원에서는 모두가 환자니까 서로 돕기도 하고 필요한 시설도 갖춰져 있었지만 집에 오니 모든 게 불편해졌다. 그야말로 집안에 갇힌 꼴이었다. 당신은 폭염이 한창이었고 뉴스에선 매일 특정 자동차 모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무더위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갇혀있던 공기 때문에 두통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밖으로 나가면 차는 쌩쌩 달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 외출 자체가 조심스러웠다. 넘어져도 부딪혀도 사고가 나도 안 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당부를 떠올리며 6주가 빨리 지나기를 바랐다. 집에 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보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도 혼자 할 수 없었으며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보가 되어간다고 느낄 정도로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이 흘렀다. 생각보다 6주는 길었다. 기다리던 6주가 지나니 주치의 선생님은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 다리는 목발이 없으면 설 수 없었다. 언제쯤이면 혼자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무것도 못한 채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경력을 쌓아 더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자존감은 시간이 갈수록 바닥이 되었다. 사고를 겪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내 자존감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어서였다. 시험을 볼 때도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뒤처지면 어쩌지 걱정했다. 취업을 준비할 때도 남들보다 많이 늦어지면 어쩌지 걱정했다. 사고가 난 후에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예 사라졌다. 이전에 걱정했던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맞출 수 있었지만 건강은 그럴 수 없었다. 머릿속에 맴도는 그저 단 하나뿐인 생각.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걷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난 한참을 헤어나올 수 없었다. 남들보다 연봉이, 승진이, 결혼이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에게 있었다. 그래서 더 초조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저 오늘일 수 있을 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걸을 수 없는 내 모습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매 순간 무기력했다. 걷지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앉아있으면 수술 주변의 근육이 굳어져가는 느낌이었다. 자세를 바꿔줘야 오히려 덜 아팠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목발 짚고 일어났다가를 수시로 반복했다. 못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하는 동생이 부럽기만 했다. 예전엔 당연하게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온다고 생각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알람을 끄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누구한테나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대로 씻을 수도 화장을 할 수도 없으며 옷 갈아입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오늘과 비슷한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은 그저 오늘일 수 있을 뿐이라는 걸. 왜, 무슨 이유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이 있길 바랐다. 도대체 왜?
하필 나한테. 살면서 힘든 일은 찾아올 수 있다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다칠 일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니 억울했다. 누군가 이유라도 말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사고는 그냥 사고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처음엔 가해자를 원망했다가 정류장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려준 버스 기사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렇다고 할 만한 답은 나올 리가 없었다. 집안에서 생활하며 목발로 왔다 갔다 하던 중 하루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들었다. 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가해자를 원망했었는데 생사가 오갈 수 있었던 사고라는 걸 실감하게 됐다. 난 어쩌면 내일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거였다.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여태 너무 남의 눈, 남의 기준만 보고 비교하며 살아온 게 아닐까. 세상의 평균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억울할 것 같았다. 그때 가서 원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평균은 정말 우리 모두의 평균일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목표. 남들과 비교하는 삶에 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남들과 같은 길로만 가려고 했던 내가 지쳐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계속된 경쟁에도 올라가지 못하면 뒤처졌다는 사실에 억울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끝을 내야 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그걸 지켜내기가 힘든 시기인 게 아닐까 싶다. 겪어보니 바닥에 붙어있던 내 자존감은 뭐든 비교하는 태도에서 시작됐다. 흔한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나는 독박 육아인데 친구는 커리어 우먼이고 나는 취준생인데 친구는 회사원이라는 비교. 겉으론 보이지 않는 각자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건 몰랐다. 커리어 우먼 친구는 그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취업에 성공한 친구는 그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준생보다 더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나만 선택이 어렵고 결과가 꼬이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연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을. 남들은 날고 있는데 나만 바닥에 딱 붙어서 앞으로 가는 느낌조차 없고 날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가치를 깎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습관적으로 SNS를 들여다보곤 했다. 지인들의 행복한 삶을 보며 내 마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도 깜깜하고 깊숙한 곳을 찾아갔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니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순식간에 자존감은 바닥을 향했고 그 상태가 꽤나 오랜 시간 계속됐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문득 스스로 알게 됐던 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니고 스스로 나를 향해 꽂고 있는 화살, 즉 나를 보는 내 시선이었다. 내 마음을 항상 감시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컨트롤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겪으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길과 그 길을 걷는 나만의 속도가 있으며 남의 길과 모양도 길이도 다 달라서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동그라미와 세모를 비교하면 뭐하나? 처음부터 다른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할 일이, 세모는 세모에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재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이 가야 할 길이,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속도가 있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과 똑같이 평생을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새겼다. 처음엔 느려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을 테니까. 그 당시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마인드 컨트롤이었는데 말한 대로 된다더니 내 마음도 상황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나만 힘든 비교는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목표다. 발자국과 발자국이 모여서 나만의 길을 걸어보자고 마음먹었더니 신기하게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움을 준다는 건 아주 작은 일로도 가능했다. 왜 그 기준을 높게만 생각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회적 기준대로 성공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그 기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음이 버티기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내 생각에도 반전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다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걸 자각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건 얼굴도 모르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응원이었다. 의욕이 없었던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지만 사실 내가 제일 아팠던 건 다리가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과 정신이었다. 내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자 글을 읽은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 나눠주었다. 그 하나하나의 마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이 한 글자씩 써내려가며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얼마나 고민하고 작성했을지 그대로 느껴졌다.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저 대단하고 대견하세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었네요. 강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나가며 나는 두려움,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었다. 아픔을 담은 내 글은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내가 쓰고 싶어 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는 큰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가 받아보니 돕고 싶은 마음 하나면 충분했다. 뭐든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볼까 한다. 혼자 앞서가기 바쁜 사람보단 나도 잘 살면서 주위의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